연력학 1 6장과 8장의 문제풀이를 좀 준비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사실은 이론적인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기에도 시간이 좀 부족했죠. 많은 여러분들이 연력학에서 보고 있는 책들에 나와 있는 연력학들의 공식들, 그 다음에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유도해서 말씀드리기에도 시간이 좀 부족해서 문제를 직접 풀어주는 그러한 여유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동영상에서 6장과 8장의 예제 문제들을 좀 풀어주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어, 여러분들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시고 모르는 부분들 있으면 다시 한번 되돌려 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강의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카노사이클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카노사이클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왜 카노사이클이 두 개의 가역 등원 과정과 가역 단열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설명을 드릴 시간이 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카노사이클이 왜 이제 세부적으로 가역 등원 과정이랑 가역 단열 과정으로 되어 있냐라는 걸 좀 설명드릴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에서는 우리가 열기관의 효율이 100%보다 작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열기관도 100%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가장 효율적인 사이클은 어떤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은 결국은 열기관은 두 개의 열 저장조 사이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만약에 가장 많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모든 가정이 과역적이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모든 가정이 가역적이라면 결국은 사이클이 최종적으로 가역적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가역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가역 과정도 힘든데 모든 과정이 다 가역인 그런 사이클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실제로는 구현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실제 열기관이나 실제 냉동기 사이클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모델로 고려하는 건데 그 대표적인 예로 계속 열기관의 경우에는 카노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럼 왜 카노 사이클이 두 개의 가역 등원 과정이랑 가역 단열 과정으로 구성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왜 가역 등원 과정이어야 되는가 라는 걸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고온과 저온의 열 저장조와 열을 교환해야만 우리가 엔진이 구동될 수 있다라고 이제 연력학 제2법칙에서 얘기하고 있죠. 이제 이게 켈빈 플랑크의 서술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온이랑 저온의 열 저장조와 열을 교환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역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표적인 비가역성이 뭐였냐면은 유한한 온도 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역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 저장조와 미소한 온도 차에 의해서 우리가 열 전달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열 저장조는 뭐입니까? 우리가 열 온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열 저장조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온에서는 TH로 거의 일정한 온도로 우리가 이 내부의 유체가 유지되면서 미소한 온도차를 유지하면서 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등온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역이어야 되죠. 그래서 가역 등온 과정이죠. 저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온으로 우리가 열을 방출할 때도 우리가 이 저온의 온도와 아주 미소한 온도차, 그러니까 저온의 온도와 같은 상황, 거의 같은 상황에서 열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 경우에도 열 전달 과정 동안에 등온으로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와 아래가 역시 두 경우 다 가역 등온, 열 흡수, 가역 등온, 열 방출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엔트로피가 증가할 엔트로피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건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열 전달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간에 엔트로피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한 바퀴 사이클이라는 것은 한 바퀴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돌아와야 되는 건데
나머지 두 개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그 엔트로피의 변화가 가역으로 작동하려고 그러면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으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등 엔트로피 가정이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 가역 단열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럼 가역 단열이어야 되냐? 그래서 일을 생산하려면 적어도 팽창을 해야지, 어떤 유체가 팽창을 해야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팽창을 해야 되죠. 그럼 팽창을 하면 온도가 감소합니다. 유체의 온도가 감소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 온도를 감소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뭔가 이제 열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엔트로피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단열로 유지해서 우리가 등 엔트로피 과정을 유지하죠. 그래서 단열로 팽창을 시켜서 온도가 감소하면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TS 선도요, 온도와 엔트로피 선도에서는 이 엔트로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이 엔트로피의 이 축에 이렇게 수직인 요런 일정하게 유지되는 요 라인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팽창을 하니까 온도는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열을 받아서 가역 등원으로 열을 받아서 가역 단열 팽창을 하면 이렇게 온도가 감소하죠. 엔트로피 변화가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돼서 다시 열을 방출하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했던 요 양만큼 여기에서도 똑같은 양만큼이 엔트로피가 이렇게 감소가 되는 거죠. 엔트로피의 변화는 여기와 여기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증가한 양만큼 여기서 감소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우리가 원 상태로 돌아가야 될 사이클인데, 그래서 고온 고압으로 다시 이제 어떤 상태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압으로 다시 압축을 해야 되는데, 그 압축할 때도 어떻게 되냐? 엔트로피의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가역, 단열, 압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압축을 하면 이제 온도가 증가하죠. 그래서 증가하는 온도가 요만큼 감소했던 온도 폭이 이만큼 온도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야만 다시 요 지점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카노 사이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 가역 등원의 열 흡수에서 생기는 엔트로피의 증가가 가역 등원의 열 방출에서 감소하는 엔트로피의 감소량이랑 같고, 가역 단열의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감소했던 값이 그 절대값만큼 가역 단열 압축하면서 우리가 온도가 동일한 절대값만큼 증가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엔트로피 증가량이 이쪽으로 엔트로피의 감소량이랑 같고, 온도의 감소량이 온도의 증가량이랑 같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결국은 두 개의 가역 등원 과정과 그 다음에 두 개의 가역 단열 과정으로 카노 사이클이 구성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다시 한번, 늦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카노 사이클의 구성되는 그 프로세스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6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그 교과서 내 예제는 좀 풀어드렸는데요. 그 숙제 문제에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먼저 숙제 문제 6.45예요. 공기압축기 100kPa 17도씨의 공기가 공기압축기로 이렇게 흡입을 합니다. 그래서 압축이 되니까 압력이 증가하죠. 그래서 1MPa 600Kelvin으로 압축을 하고 이를 다시 정압 냉각기로 이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실은 그 압축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온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이게 냉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온도가 올라가면은 우리가 그 부피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부피를 원래 그 비체적으로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이 압력을 높여준 다음에 여기 다시 높아진 온도를 이 열 교환기를 통해서 이렇게 온도를 낮춰주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디젤 엔진에서 사용하는 그 터보 인터쿨러, 터보 압축기를 돌려서 내부에 다시 한번 냉각을 돌리는, 그래서 많은 공기를 엔진 내부에 넣어주는 원리가 바로 이런 원리죠. 압축을 하고 냉각을 하는 겁니다. 이때 공기 압축기의 단위 질량당 1, 여기에 들어가는 유체의 단위 질량당 1을 얼마나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냉각기의 단위 질량당 열 전달량, 열을 이제 읽겠죠. 냉각기니까 그게 얼마인지 계산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항상 그 6장에서 한번 늘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이게 유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공기인지 수증기인지 이런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하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수증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력학 표를 봐야 되는 거고, 공기도 연력학 표를 볼 수도 있지만 연력학 표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상기체로 우리가 다뤄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이게 이제 어떤 기계냐, 시스템이냐, 아니면은 컨트롤 볼륨이냐, 이런 거를 한번 파악을 해야 되겠죠. 고정된 질량이냐, 아니면은 질량의 유출입이 있냐. 이건 질량의 유입과 출구가 있는 거죠. 유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압축기랑 열교환기는 대표적인 정상 상태의 기계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6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SSF의 가정으로 문제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유체의 초기 조건과 말기 조건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며 해서 이제 우리 보존식들을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질량 보존, 에너지 보존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앞에 달려있는 공기압축기를 한번 봅니다. 공기압축기 같은 경우에 상태가 여기 1의 상태에서 2의 상태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질량의 흐름으로 이 경우에는 질량 보존식이 1에서의 질량 유량이랑 2에서의 질량 유량이 같죠. 들어온 곳이 동일하게 나가야 우리가 정상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상 상태의 그 에너지 보존식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 운동과 위치 에너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정보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이건 무시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큰 그 비율을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열 전달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압축기나 터빈이나 이런 거는 단열로 우리가 가정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SSF 식에서 연력학 제일법칙의 그 정상 상태 식에서 우리가 이 빨간색으로 제가 이제 칠해놨는데요. 이 열 전달,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여기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무시할 수 있다. 지워버린다 이 말이죠. 그럼 남는 건 뭐냐? 좌변에는 H1 이퀄, 우변에는 W 더하기 H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요 식은 여러분들께 다 그 시스템별로 표로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존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이런 식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강의 자료에. 그 다음에 이제 유체가 공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상기체로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연력학 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일정 비열을 가정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W라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 이 H2를 여기로 넘기면 H1-H2가 되는데, 우리가 공기는 이상기체로 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상기체는 어떻게 돼요? 엔탈피는 또는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어요. 여기 17도씨로 들어가고 600켈빈으로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엔탈피의 변화량은 보통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이상기체로 가정해서 원래 정합비열이 정확하게는 값이 변하죠.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는 연력학 표를 우리가 교과서처럼 연력학표 A.7.1 506페이지의 값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17도씨에 해당하는 엔탈피와 600켈빈에 해당하는 엔탈피를 찾아 가지고 요 값을 구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책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연력학 표가 없다, 주어지지 않는다 시험 문제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일정 비열 과정을 쓰시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돼요. 제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나는 일정 비열을 쓰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일정 비열이 정합 비열이 얼마냐? 1.004 kJ/kg 켈빈이죠. 그 다음에 온도는
T1이 17도. 근데 17도를 17로 쓰면 안 되고 절대 온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7 더하기 273.15 빼기 T2는 600켈빈 해서 600켈빈으로 우리가 넣어주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을 하면 마이너스 311.1 kJ/kg 단위 질량당 우리가 1이죠. 그래서 교과서처럼 만약에 이거를 표로 찾아서 쓴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317.35 kJ/kg이 됩니다. 대략 한 6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약 한 2% 정도의 값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요거는 충분히 만약에 이런 연력학 표를 주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요 값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값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우고 다니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CP 값은 1.004, 그 다음에 공기의 이상기체 상수는 0.287.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산된 일이 음의 부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외부에서 압축기로 일이 공급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단위 질량당 2를 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단위 질량당 열 전달량을 여기 냉각기에서 구해야 되는데, 이건 2와 3에 대해서 이제 요 비슷한 이런 식을 한번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냉각기, 다시 말해서 열교환기에 대한 우리 에너지 보존식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2와 3에서도 들어간 것이 결국 나온 거기 때문에 질량 보존식은 m.2는 m.3랑 같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연력학 제일법칙 SSSF에 대한 식을 쓰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앞에랑 똑같이 우리 압축기와 똑같이 우리가 우리 열교환기에 들어가고 나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축일이 없습니다. 열교환기에서는 일이 발생하지 않죠. 축을 돌리는 게 없기 때문에 축일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칠한 이 물리량을 우리가 다 무시하면 좌변은 Q 이퀄 여기 H3가 있고 H2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넘어가면 H3-H2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유체가 앞에서와 똑같이 공기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H3-H2는 우리가 온도만의 함수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일정 비열을 우리가 가정을 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3-T2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T2는 600켈빈이고 냉각기 출구의 온도는 300켈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바로 그냥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01.2 kJ/kg이 되죠. 이것 동일하게 교과서처럼 연력학 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3는 300켈빈에서의 H3를 갖다 대고 거의 근데 온도랑 거의 비슷하죠. 낮은 온도에서는. 그 다음에 600켈빈에서는 H2가 이 정도 나와요. 조금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연력학 표로 계산한 열 전달량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된 열 에너지가 음이다라는 것은 결국은 냉각기에서 공기가 흘러가면서 공기가 열을 잃어버렸다. 공기의 열 손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 페이지에 여기 압축기를 돌려가지고 필요했던 일이 그 일의 크기가 실제로 이 열교환기에서 그 공기가 잃어버린 에너지, 열 손실이랑 거의 같습니다. 크기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압축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서 그렇게 들어간 온도가 압축하는 데 필요한 일 때문에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비체적이 커지기 때문에 비체적을 낮춰서 조금 더 컴팩트하게 작은 부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열교환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열교환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압축기를 가역 단열로 가정한다는 것은 약간 오차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이 압축기를 돌릴 때 이 내부의 기체의 온도가 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온도가 올라가면 주변으로 이 열이 이렇게 발생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단열로 100% 단열로 가정하기에는 조금 무리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열교환기에서 동일한 그런 그 거의 동일한 크기만큼의 즉 그 압축기에 필요했던 일만큼에 해당하는 열 에너지를 바깥으로 빼주는 걸로 봐서 여러분들이 이 압축기를 돌리는데 이게 100% 단열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정확한 가정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많은 문제에 있어서는 이 압축기나 아니면 터빈은 단열로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열 에너지를 손실이 있긴 하지만 그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에러는 우리가 감수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가정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는 6장의 그 숙제 문제 100번에 해당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6장의 그 예제를 여러분들에게 풀어줄 때 US, UF인 경우에 그 충전하는 경우에 바깥에서 안으로 충전하는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는 이제 그 방출될 때는 여러분들께 이제 풀어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최적이 2 세제곱미터인 단열 용기에 이제 부피는 이제 처음과 끝이 다 정해져 있죠. 단열 용기에 단열이라는 거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놨습니다. 4메가파스칼의 포화 수증기가 들어가 있다. 포화 수증기가 있다라고 수증기라고 했습니다. 포화된 물이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수증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다 여기가 100%다 이제 수증기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탱크 상부의 밸브를 여기 열어서 수증기를 배출하게 나간다라는 거죠. 배출되는 동안 형성된 액체는 그러니까 기체와 액체가 있으면 액체가 더 무거우니까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이 액체는 바닥에 모임으로 실제로 배출된 것은 포화 수증기만 배출된다라고 이제 가정하겠다는 겁니다. 용기의 압력이 4메가파스칼이었는데 1메가파스칼이 될 때까지 이제 빼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동안에 총 배출된 질량이 얼마인가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출된 밸브를 통해서 나간 그런 질량을 구하는 건데요. 먼저 문제 풀이기 부분 똑같습니다. 첫 번째, 이게 유체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유체는 포화 증기예요. 그래서 열역학 표를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즉, 포화 증기에서만 우리가 포화 증기라고 이제 아는 순간 이거는 이제 뭐 공기처럼 뭐 이산기체 방정식 이런 거 적용하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시스템이냐 아니면은 뭐 검사체적이냐 뭐 이런 것들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배출되는 질량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검사체적이고 이게 그러면은 이게 이 내부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냐 상태 열역학적 상태가 아니죠. 변하고 있죠.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천이 과정입니다. US, UF 충진을 하는 거거나 아니면 이렇게 배출하는 경우에는 천이 과정으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초기 조건이랑 말기 조건을 여러분들이 따져 가시면서 이제 보존식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초기 조건은 4메가파스칼의 포화 수증기고요. 말기 조건은 1메가파스칼의 포화 수증기와 포화 액체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질량 보존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질량 보존식은 용기 내의 초기 질량은 M5는 계산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입 질량은 없습니다. 나간 건 있어도 유입된 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질량 보존식, US, UF의 질량 보존식은 요건데 요 빨간색은 요 MI는 무시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2는 M1로 넘어가면 M1-M2, 즉 초기에 있었던 질량에서 나간 질량을 빼면 나중 질량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초기의 질량이 얼마냐? 그 M1을 우리가 이제 그럼 계산을 해놓고 가야겠죠. 그래서 포화 수증기의 비체적을 따져봅니다. 그래서 4메가파스칼에서 우리가
포화 수증기라고 아예 딱 알려줬기 때문에 그때 VG를 우리가 찾아봅니다. 그럼 테이블 B의 1.2를 딱 보시면 4MPa의 VG를 우리가 비체적 포화 증기의 비체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질량이라는 것은 그 비체적 분의 부피죠. 원래 그러니까 비체적이 질량분의 비체적이니까 요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요 비체적과 0.04978을 여기에 넣고 우리가 이 최적이 얼마냐면은 이게 고정되어 있죠. 2로. 그래서 이 처음에 내부에 40.177kg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식을 적용할 때 이 M1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량 보존식 말고 에너지 보존식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문제는 속도, 위치 에너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 내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단열 용기라고 그랬습니다. 단열 용기라고 그랬으니까 열 전달도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축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축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축일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연력학 제1법칙 US, UF에 대한 식에서 입구와 출구가 있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들어오는 질량은 없죠. 그래서 MI에 해당하는 것은 다 0이 돼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쳐놨습니다. 그 다음에 열이 단열이고 축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운동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요 세 개가 되죠. 요 세 개를 묶으면 다음 페이지에 이제 여러분들께 에너지 보존식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보존식은 앞에 있는 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M2는 배출되는 질량은 초기 질량 빼기 나중 질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M2는 이렇게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M2U2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M2가 또 여기 하나 나와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M2He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M1U1 그 다음에 여기 M1He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질량 M2가 이렇게 공통으로 있으니까 M2에다가 U2-H 그 다음에 M1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M1에 U1-H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에너지 보존식을 이렇게 하나 써놓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적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은 U1은 우리 앞에서 우리 뭐라고 그랬냐면 4MPa의 포화 수증기의 내부 에너지죠. 포화 수증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테이블 B의 1.2를 보시면 4MPa의 내부 에너지 UG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냐? 요게 2602.27kJ/kg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1은 알고 있어요. M1은 처음에 40.177이라고 앞에 대해서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He인데요. He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가 요것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충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크게 가면서 이렇게 충전하는 경우는 여기가 이제 일정한 엔탈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보면 나갈 때 이 엔탈피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압력이 점점점 낮아지면서 이게 수증기가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배출되는 엔탈피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냐면 4MPa부터 1MPa까지 우리가 감소되면서 이 압력이 감소되면서 이렇게 배출되는데 그럼 이게 언제의 포화 수증기의 엔탈피를 사용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일정하지 않게 우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계속 4MPa부터 1MPa로 쭉 이렇게 엔탈피가 살짝 이렇게 감소하면서 나갈 텐데 그때 우리가 이 압력에 대해서 이 평균값을 이렇게 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4MPa에 해당하는 거와 우리가 1MPa에 해당하는 거에 해당하는 요 평균값, 그때 엔탈피의 평균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 배출되는 엔탈피 값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엔탈피는 뭐냐면은 포화 수증기의 4메가파스칼일 때 값과 1메가파스칼일 때 값을 갖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누기 2 하면 2789.73 이렇게 해가지고 엔탈피의 평균값을 우리가 배출되는 어떤 조건의 처음 값과 그 다음에 나중 값의 평균을 우리가 취해서 사용한다라는 그런 문제풀이 기법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H를 구해요. 그러면 이제 우변은 다 구해놨습니다. 우변은. 그 다음에 말기 조건은 이게 이제 초기 조건에서 이제 요건 다 구할 수 있었던 거고, 말기 조건은 뭐냐? M2는 우리가 V2를 알면 문제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비체적 나중에 비체적의 값을 알면은 우리가 그 질량, 나중에 질량이라는 것은 비체적 분의 2, 왜냐하면 최적이 2라고 우리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M2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U2를 우리가 사실 또 몰라요. U2를 모르고 H는 여기서 계산해내서 아는데. 자, 그럼 보시면 그 요 1이라는 요 관계식 1에서 우변의 변수들은 다 알고 있어요. M1 앞에서 계산해놨고 앞 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U1 계산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H 이렇게 했는데 우변은 다 알고 있는 값인데 좌변은 M2가 V2분의 2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럼 결국은 M2를 V2로 바꾸면 V2와 U2의 함수인데 이거는 미지수가 두 개예요. 그 M2와 U2가 미지수라서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미지수는 두 개니까 이 미지수를 하나 어떻게 줄이든가 식을 하나 더 찾아내는데 식은 찾아낼 데가 없어요. 그럼 미지수를 어떻게 줄이냐? 이걸 건도, 우리가 이 내부에 이 수증기뿐만 아니라 포화 액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얘는 건도를 우리가 그 건도로 이 식을 다 표현하겠다. 그래서 V2를 VF 더하기 X2 곱하기 VFG, U2를 UF 더하기 X2에 UFG 하면 얘랑 얘는 우리가 1메가파스칼일 때 그 연력학 표에서 알고 있는 값이죠. 그리고 이 X2의 함수로 바꿔놓는 거예요. U2랑 V2를. 그래서 미지수 두 개를 미지수 하나로 X2로 변형시켜 놓는 거죠. 그럼 여기 얘가 미지수 두 개였던 것이 미지수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과정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게 요거 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력학 표에서 1메가파스칼일 때 VF, VFG, UF, UFG를 이렇게 다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식에서 M2는 뭐라고 그랬어요? M2는 V2분의 2라고 그랬잖아요. V2가 뭐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VF 더하기 X2의 VFG 분의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U2는 뭡니까? 요거죠, 요거 U2는. 그래서 U2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X2로 표현해가지고. 그 다음에 H는 우리가 계산은 앞에서 찾아놨어요. 2789.73. 우변은 여기다 다 계산해놨죠.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쭉 계산하면 얼마냐? X2가 0.7937이에요. 건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건도를 구하니까 여기다가 이 값에다 요걸 집어넣어서 요걸 하면은 얘가 나중 질량이 되죠. 그래서 M2는 V2분의 2인데 V2가 요거예요. 요거. 분모에 있는 요거.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어 줍니다. X2 대신에 0.7937을 집어넣어 주고 이걸로 계산해서 2를 나눠주는 거죠. 그럼 얼마냐? 12.94kg이 됩니다. 나중에 질량이 12.94kg이 되는 거예요. 그럼 총 배출된 질량이 얼마냐? 처음 질량 빼기 나중 질량이죠. 처음 질량이 얼마였습니까? 40.177. 나중 질량이 얼마라고요? 12.940. 그러면은 이걸 빼주면은 배출된 질량은
27.237kg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우리가 이제 충전을 할 때는 바깥에서 일정한 엔탈피나 내부 에너지로 밀고 들어오는데 바깥으로 이렇게 배출이 될 때는 고압의 이런 가스통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갈 때는 우리가 나갈 때 엔탈피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처음과 시작과 끝에서의 엔탈피의 평균값을 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내부에 교과서 내부에 예제 문제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혹시 또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6장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7장은 사실은 개념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예제 문제를 특별하게 푼다기보다 풀 건 없을 것 같고 8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8장의 교과서 내 문제를 여러분들과 한번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8장은 기본적으로는 시스템에서의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대상이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예제 8점입니다. 어느 실린더 피스톤 장치에 실린더랑 피스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요 내부에 우리가 피스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요 내부에 있는 이 질량은 우리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보면 이건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도씨 1리터에 R12 포화 냉매가 있다. R12에 해당하는 그 냉매가 있는 거죠. 그 조건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피스톤이 가역 과정으로 최종 압력 400kPa까지 등원을 유지한다. 처음에 온도를 20도씨를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나중 온도도 20도씨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가역 등원 과정으로 천천히 팽창했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소요되는 일과 열 전달량을 계산하라고 하겠어요. 만약에 팽창이 되는데 열 전달이 없다면 팽창되면 온도가 떨어지겠죠. 근데 온도를 유지했어요. 온도를 유지한 거 보니까 열이 전달되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쵸? 나중에 한번 계산하면서 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소요되는 일량 열 전달을 계산하라. 그래서 왜 열역학 제2법칙이 필요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앞부분에서는 5장이나 이런 데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단열이라든지 이렇게 됐는데 등원이라고 이렇게 해놔서 이게 열역학 제2법칙으로부터 이제 열 전달량을 계산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준 거죠. 실질적으로 조금 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체가 어떤 유체인지를 확인합니다. 포화 냉매이기 때문에 열역학 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시스템인지 검사체적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스템이죠. 왜냐하면 실린더 피스톤 장치에 고정된 질량이기 때문에 고정된 질량은 시스템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조건과 말기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죠. 자, 초기 조건 20도씨의 포화 액체에 해당하는 R12의 표를 찾습니다. 그럼 얼마냐? B에 3.1로 가시면 우리가 20도씨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찾습니다. 포화 액체. 그러면은 V1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U1 초기에 내부 에너지를 알고 있습니다. 포화 액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엔탈피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돼요. 그럼 질량은 얼마였냐? 우리가 비체적을 알고 있고 초기에 얼마였냐면 1리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V1분의 라지 V1 비체적 분의 전체 체적으로 나눠주면 이제 질량이 나오죠. 그럼 여기 비체적은 여기서 표에서 찾아온 거,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우리가 전체 체적이 0.001 세제곱미터라는 걸 알려줬어요. 1리터는 0.001이죠. 세제곱미터 단위로. 여러분들 이렇게 리터 단위로 문제를 주면 정확하게 단위를 환산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내부에 고정된 질량은 1.33kg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기 조건을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00kPa까지 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증온을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20도씨죠. 근데 400kPa일 때 포화 증기의 온도가 얼마냐면 8.15도예요. 그 테이블에서 보시면. 그래서 8.15도보다 온도가
20도로 높으니까 이건 과열 상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열 상태의 테이블을 보시면 됩니다. 이때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엔탈피를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기 조건과 말기 조건에 대한 전체적인 한번 값을 여러분들이 다 찾아 놓으셨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보존식을 적용하죠. 첫 번째, 뭐 시스템에 대한 질량이니까 M1이나 M2나 다 질량 M이랑 같죠. 그래서 여기 1.33kg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식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DU는 델타 Q 마이너스 델타 W인데 요거 이제 시스템에 대한 식이죠. 요거 적분하면 나중에 내부 에너지, 즉 MU2 빼기 처음에 내부 에너지 MU1 이래서 M은 공통이니까 이렇게 M 가로 열고 U2 U1 단위 질량당 내부 에너지를 이렇게 변화를 했고요. 요거는 1에서부터 2로 가는 동안에 열 에너지, 그래서 1에서부터 2로 가는 동안에 1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것도 지금 0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못 풀고 요것만 알고 있습니다. 질량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역이라고 그랬어요. 가역이니까 우리가 그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에 대한 거는 DS는 T분의 델타 Q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잖아요.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뭐냐면은 비가역일 때,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역일 때죠. 근데 여기서는 가역 가정이니까 우리가 이퀄을 씁니다. 그러면 이걸 적분하면은 엔트로피의 변화량, 그래서 질량 곱하기 S2-S1 이게 좌변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되겠고요. 우변의 인테그랄 T분의 델타 Q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등원을 유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T가 일정하죠. 그래서 바깥으로 나와요. T분의 1 인테그랄 델타 Q. 그래서 T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요거 델타 Q를 적분하면 요거랑 똑같죠. Q1에서부터 2까지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양변에다 T를 곱해주면 Q1에서 2까지의 그 열 에너지는 M 곱하기 T의 S2-S1이 되겠죠. 요거를 곱해주면, 이렇게 곱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식을 얻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냐? 알고 있어요. T 20도씨로 유지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S1, S2는 우리가 여기서 표에서 다 찾아놨죠. 앞에서. 그쵸? S1과 S2는 찾아놨고 질량 계산을 해놨습니다. 앞에서. 그러니까 요 Q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앞에서 연력학 제2법칙에서 구한 식이 요거였기 때문에 요거 그냥 대입합니다. M 얼마였냐? 앞에서 1.33. 그 다음에 T 20도씨로 유지되는데 20 넣으면 큰일 납니다. 20 더하기 절대 온도로 넣어주셔야 돼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20 더하기 213.15. 그 다음에 엔탈피의 엔트로피의 변화량 요거와 요거의 차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열 전달량은 199.9kJ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을 계산해야 됩니다. 1은 뭐였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질량 알고 있고요. 내부 에너지도 우리가 이미 다 앞에서 다 계산해 놨어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 값 알고 있고 열 전달량 지금 연력학 제1법칙에서 계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력학 제1법칙에서 우리 1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겠죠. 1 에너지는 1로 넘어가면 그리고 얘가 1로 넘어오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요거 계산해 보면 Q1에서 2로 가는 열 전달 에너지에다가 마이너스 M U2-U1 이렇게 되죠. Q 열 전달량은 얼마예요? 199.9. M 계산해 놨고요. U2-U1, U2-U1 여기 다 계산해 놨어요. 계산하는 넣어주면 32.2kJ. 우리가 팽창한다고 그랬죠. 팽창을 하니까 우리가 2를 한 거죠. 그래서 플러스 값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우리가 등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열이 전달되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이 전달되어 왔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이렇게 포화 액체에서 이렇게 포화 증기로 됐다가 그 다음에 이 천천히 우리 압축을 팽창을 해가지고 이렇게 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을 유지하면서
갔어도 여기 압력은 조금 이렇게 낮아졌겠죠. 팽창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요만큼의 것이 우리가 2일이 되겠고요. PV 선도에서 요만큼이 1이고요. TS 선도에서 요만큼이 열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열 에너지. 등온을 유지하면서 20도씨로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서는 열 전달량은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으로부터 시스템에서 구하고, 그 다음에 일 에너지는 보시는 것처럼 연력학 제1법칙에서 이렇게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8장의 예제 8-2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의 두 번째 예제에 해당하는 8.6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kg의 공기가 역시 피스톤에 달린 그 실린더에 있어요. 근데 앞에서와 달리 여기선 공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연력학 표를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상기체로 가정을 해서 연력학 표 없이도 우리가 계산을 상수로 비열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상수로 계산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1kg의 공기가 피스톤이 달린 실린더에 400kPa 600Kelvin의 상태로 들어있다. 공기는 가역 단열 과정, 가역 단열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가역 단열 과정으로 150kPa까지 팽창을 한다. 공기에 의한 일량을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역 단열이라는 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상기체에 대한 가역 단열일 때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걸 찾아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기에 대한 일량이니까 이거는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을 적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문제풀이 첫 번째, 유체는 공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이라든지 아니면 연력학 표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시스템인지 검사체적인지 아셔야 되는데, 이게 피스톤 안에 실린더가 달려있어서 고정된 질량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시스템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초기 조건이랑 말기 조건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죠. 초기 조건은 우리가 400kPa에 600Kelvin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기 조건은 150kPa이라는 걸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고정된 질량이니까 우리 연력학 법칙에서 연력학을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질량 보존식을 굳이 여기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질량 보존식은 빼고 연력학 제1법칙을 씁니다. 그래서 du는 델타 q 델타 w인데 이게 가역 단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델타 q가 0입니다. 그래서 du는 마이너스 델타 w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적분을 하시면 du를 적분하면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그래서 나중 내부 에너지, 질량 곱하기 나중 질량당 내부 에너지 빼기 나중에 내부 에너지, 그래서 m 가로 열고에 u2 스몰 u1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델타 w는 적분하면은 1에서 2까지에 가는 열 에너지, 1 에너지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적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냥만 표시를 한 거죠. 얘는 적분한 거고, 좌변은 적분한 거고, 우변은 그냥 이렇게 기호로 표시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을 적용하는데, 연력학 제2법칙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상기체 엔트로피 변화 관계식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의 변화 이상기체의 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V1과 비체적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의 변화를 이렇게 압력으로 표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정적 비열을, 뒤에는 정압 비열로 해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처음 그 압력과 나중 압력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처음 압력과 나중 압력을 알고 있으니까 요 처음 비체적이랑 나중 비체적을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두 번째 관계식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하실 때 요걸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거를 푸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표준 엔트로피
값을 우리가 계산해서 연력학 표로 정의되어 있는 거를 연력학 표에 우리가 표준 엔트로피 ST0가 우리가 값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연력학 표가 안 주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여러분들 연력학 표를 찾아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연력학 표가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공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력학 표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가역 단열이니까 얘가 엔트로피가 중간에 변화가 없이 S2와 S1이 값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어서 그럼 S2-S1은 0이 되는 이런 등엔트로피 과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표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감하게 비열이 일정하다, 즉 정합 비열이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서 요 CP0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1부터 2까지 t분의 1 dt 하면 되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로그가 되죠. t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t분의 1이니까 이건 로그 t입니다. 그래서 로그 t가 되고 그 t에 대해서 1에서와 2에서의 그 값으로 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CP0는 그대로 되어 있고 로그 t2 빼기 로그 t1인데 그거는 하나로 묶으면 로그 t1분의 t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값이 equal 0이다라는 겁니다. equal 0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관계식으로부터 처음 온도를 알고 있어요. 처음 온도를 알고 있고 처음 압력과 나중 압력을 알고 있어요. 요거와 요걸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값이죠. 요건 0.287, 얘는 1.004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T2로 우리가 앞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에 해당하는 그 관계식으로서 이상기체 엔트로피 변화의 관계식을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서 CP0로 양변을 나눠주면 로그 T1분의 T2는 CP0분의 R 로그 P1분의 P2 이렇게 되죠. 요게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요 앞에 있었던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요렇게 지수로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로그 P1분의 P2의 전체 CP0분의 R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로그의 요 값이랑 여기에 있는 이 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이해해야 되죠. 그럼 T1분의 T2는 P1분의 P2의 전체 CP0분의 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T2를 구하는 건데 양변에 T1을 곱하면 T2는 T1 곱하기 P1분의 P2 CP0분의 R 이렇게 되죠.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T1, P1, P2는 다 알고 있는 값이에요. 다 여기서 우리가 초기에 다 알고 있었던 값입니다. 그래서 600켈빈, 그 다음에 400분의 150에 CP0는 얼마냐? 1.004. 이건 이제 외우고 다니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 0.287 kJ/kg 켈빈. 얘는 1.004 kJ/kg 켈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시면 나중 온도가 453.3 켈빈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자, 요 값을 이제 알면 우리가 요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건 1인데 질량은 알고 있어요. 질량은 1kg이라고. 그럼 결국은 내부 에너지의 차이인데 내부 에너지는 어떤 상황이 되냐? 우리가 그 공기인 경우에는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아까 뭐라고 했죠? 엔탈피나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 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죠. 비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CV 그러니까 정적 비열 곱하기 온도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U1-U2니까 T1-T2에다가 앞에 정적 비열을 이렇게 곱해준다. 그럼 정적 비열은 어떻게 구하냐? CP0-R이 정적 비열이죠. 정합 비열 마이너스 이상기체 상수가 정적 비열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CP0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상기체 상수만 알고 있으면 정적 비열은 언제든지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0.717 kJ/kg 켈빈. 요 식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M은 1이었고 그 다음에 CV0는 0.717이었고 온도는 계산했어요. 방금 전에 여기에 처음 온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온도 600, 나중 온도 453.3 넣어주셔서 계산하시면 105.2 kJ 만큼의 일이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팽창하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제를 그 공기가 이렇게 문제로 나온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연력학 표를 이용하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서 답을 구해내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셔야 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제 8.6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6장과 8장의 교과서 내에 있는 주요 예제 문제들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사실 예제 문제들이 이거 말고도 꽤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해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교과서 내에 있는 그런 문제들의 접근 방식을 예제 문제를 꼭 한번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모르는 부분들 다시 앞에 돌려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찾아오십시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